안녕하십니까.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이상우입니다. 디카시를 지망하는 분들을 위한 시창작 입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집필한 시창작 입문을 텍스트로 해서 읽으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 시간은 시 쓰는 순서 네 번째로 고치고 또 고치자라는 테마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편의 시가 처음 완성되고 나면 그것은 초고입니다. 그것을 그대로 문해지에 발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태고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오늘 태고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. 시 창작 과정을 일반적으로 종자를 구하고 그 다음에 종자에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치고 그래서 한 장의 계략적인 시의 지도를 가지고 이제 시를 씁니다. 그것이 이제 처음 완성되고 나면 그게 초고인데 그걸 태고를 해서 완성을 시킨다는 것이죠. 그런데 시쓰기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차이도 있고 또 꼭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 쓰는 과정은 각각 달라질 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. 제가 유리그릇에 관한 맹상이라는 시를 오래전에 썼습니다. 그 시가 수록된 게 유리그릇에 관한 맹상을 표제로 한 시집이 바로 유리그릇이라는 이 시집인데 이건 2003년도에 문학수첩에서 출간한 것입니다. 유리그릇에 관한 맹상 이 시는 그냥 즉흥적으로 단숨에 썼습니다. 그래서 네 가지 시 쓰는 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. 일단 이 시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. 유리그릇에 관한 맹상.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냐. 현미경으로 비추면 실금으로 가득할 그대여. 매일 세금이 쭉쭉 그어지고 있는 그대여. 펄벅이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방법을 운이할 때 사람들은 들어 성숙이라는 고상한 태제를 투영하기도 하더라만 뭐라고 하든 아직 지탱하고 있는 것이 고마우라. 슬픈 몸으로 오늘 하루를 건너고 있는 것이 고마우라. 언젠가 깨어져 쏟아질 그 몸으로 생각하고 시를 쓰고 아이의 아비고 노모의 아들이다. 아직 흩어질 수 없어 단단히 재는 불안한 몸이여. 이 시는 상당히 제가 아끼는 시의 하나입니다. 그런데 이 시는 어떻게 단숨에 쓰여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유리그릇에 관한 맹상은 어떤 존재의 실존적 불안성 이런 것들을 불안정성 이걸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이건 이 시를 쓸 당시에 즉흥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마 내 자의식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늘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했던 것입니다.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그것이 유리그릇, 유리잔이라는 시의 몸을 만나서 갑자기 이렇게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단숨에 쓰여진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 시는 외형적으로는 단숨에 쓰여졌지만 사실상으로는 무의식 상태에서 시가 충분히 숙성을 거쳤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단숨에 쓰여졌다 할지라도 이 시는 네 가지 과정이 압축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오랜 기간 어떻게 보면 이 시는 더 오랫동안 쓰여진 시다 그렇게도
볼 수 있을 것입니다. 이와 같이 앞에서 제시한 4가지 단계는 시쓰기의 보편적인 어떤 그런 과정이다, 그렇게 말해도 틀림은 아마 없을 듯 합니다. 그러면 오늘 다룰 그 태고에 대한 문제에서 그 어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이 어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당나라 때 시인 가도가 쓴 제2응유거라는 시 창작과 관련되어서 나타난 것인데요. 번역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이웃이 더불어 한거하고 풀숲 오솔길은 항원에 통하네. 새는 연못가 나무에 잠자고 스님은 달 아래 문을 두드린다. 뭐 이렇게 돼 있는데, 이 마지막 대목 스님은 달 아래 문을 두드린다, 성고월하문인데, 이 가도는 말을 타고 가면서 이 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고치는 과정, 그러니까 성고월하문으로 하는 게 좋을지 성태월하문으로 하는 게 좋을지, 밀태로 할지 두드릴고로 할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고간의 행차와 부딪히고 만 것입니다. 그래서 고간을 수행하던 병사에 의해서 말에서 끌려 내려와서 고간에게 이제 그 대질신문이랄까 그렇게 받았는데, 마침 그 당시에 고간은 경조윤이라는 배설을 하고 있던 당대 문장가인 한유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자초지정을 들어보고 한유는 성고월하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고, 그걸 계기로 해서 둘은 아주 시우가 되었다는 어떤 그런 일화입니다. 태고와 관련된 이런 일화들은 굉장히 많습니다. 소동파의 적백부라는 시가 너무나 유명하죠. 그런데 그 적백부 초고가 담긴 것, 그러니까 이제 그 강줄이가 3강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. 그만큼 쓰고 또 찢어버리고 쓰고 찢어버리고 그만큼 태고를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. 또 구양수는 초고를 반드시 벽에다 걸어두고 방을 드나들 때마다 고쳤다는 그런 일화도 있고요. 발레리는 태고를 하지 않은 문장은 북뜨기와 같다,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. 그만큼 시는 고치고 또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. 특히 시를 태고해야 되는 어떤 2가지 어떤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이 2가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, 시라는 것은 창작할 때 자연인으로서의 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영감이 충만한 내포적 시인이 쓴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 그래서 자연인으로서의 시인이 아닌 에너지가 증폭되고 영감이 충만한 상태에서 시를 쓰는 내포적 시인으로서 쓴 것이기 때문에, 그 초고를 볼 때 자연인으로 돌아와서 그걸 보면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잘 쓰게 보인다는 어떤 그런 착시 현상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욱 태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, 또 하나는 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된 그 초고는 일단 시라는 양식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. 영구분도 되어 있고 행구분도 되어 있고, 물론 산문시라는 것도 있지만 시라는 것은 그 양식 자체가 매우 아름답습니다. 그래서 내용도 비유나 상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는 언뜻 보기에 굉장히
좋게 보인다는 것이죠. 그래서 냉정하게 객관적 거리를 두고 퇴고를 더욱 해야 된다.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시라는 것은 이런 두 가지 특징 때문에 더욱 퇴고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. 최영철 시인께서 출판사에 근무할 때 그런 에피소드를 적어 둔 게 있습니다. 그걸 한번 읽어 보는 것으로 이 강좌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출판사 일을 할 때 가끔 대학 노트 몇 권 분량의 시를 자랑스럽게 내보이는 천재 시인들이 있었다. 하루에도 수십 편을 갈겨 쓰며 집에는 이만한 분량이 또 있다고 자랑한다. 자기 시가 한국 시사를 바꿔놓거나 출간만 하면 공전의 대히트를 칠 것이라고 장담한다. 아주 재미있는 그런 사례를 말씀하고 있죠. 자,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의 키포인트 섹션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시의 키포인트 1, 시의 제목 신중히 붙이자라는 테마를 강의할 것인데요.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시 쓰기의 구체적인 어떤 그런 키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짚어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